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이거 가득 찬 걸 보니까 제가 진짜 확실히 어그로는 잘 끌었다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게 오늘 브라우저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된 일기 수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딴 데는 기수 한두 개 차이 나면 약간 올드비 취급하는데 여기 일기라고 해도 이렇게 환영해 주는 데는 우리 사회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왜 이 발표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42 모글이라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우리 좋은 팀원들과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계속 문제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웹 브라우저가 막 크로스 오리진이라고 막 뱉고 SSL은 계속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웹 브라우저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놈이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리고 제가 거기서 프론트이자 아키텍처 담당으로 했는데 프론트를 개발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여기 브라우저에 돌릴 거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브라우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인데 이게 작동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이제 송피디님께서 철학 관련으로 저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 철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철학은 잘 모르고요. 그 웹 브라우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고 호기 있게 얘기를 하고 저번 주 한 주 내내 후회를 하면서 열심히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고 크로니움 코드도 까보고 이러면서 이 브라우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유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로 브라우저는 브라우저마다 개발 방법이 다 다릅니다. 사파리, 크롬, 파이어폭스 다 안에 개발 세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브라우저랑 정확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연사는 크로니움 개발자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직접 짠 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틀린 내용이 있긴 해요.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최대한 크롬 디벨로퍼스나 웹 데브 같은 좀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읽고 그걸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의 목적은 브라우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근간을 한번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주는 것이 이번 발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를 통해서 브라우저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에 프로세스 몇 개 돌까,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브라우저는 무슨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소창에 엔터를 치는 순간부터 엔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HTML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텍스트 데이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주얼라이즈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예정이에요. 자, 먼저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자, 저는 이게 저랑 CS 스터디 같이 하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프로세스를 식판이라고도 불러요. 왜 식판이라고 부르냐면 프로세스 안에는 이게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넣어서 이렇게 하나의 판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궁금했어요. 프로그램이면 프로세스가 무조건 있잖아요. 그러면 크롬은 몇 개 프로세스로 돌아갈까? 크롬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돌아갈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이 커피 쿠폰을 써야 돼가지고 퀴즈 한번 나가겠습니다. 크롬 프로세스 몇 개일까요? 성근님이 제일 빨라가지고. 땡, 틀렸습니다. 자, 저기 준하님. 네, 거의 맞았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프로세스는 알고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크롬은 프로세스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탭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는 일단 탭마다 하나씩 다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크롬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크롬에 지금 이 오른쪽 끝에 점점점을 누르고 도구 더보기에서 여기 작업 관리자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르는 동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돌고 있는 프로세스의 개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브라우저 프로세스, GPU 프로세스, 네트워크 프로세스, 스토리지 프로세스, 오디오 프로세스, 그리고 아래 탭들마다 다 프로세스가 들어있죠. 이렇게 크롬은 안에 프로세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들은 무슨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키텍처를 한번 찾아가 봐야겠죠. 자, 이게 브라우저의 아키텍처입니다. 브라우저는 총 7가지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브라우저 엔진, 렌더링 엔진, 통신, 자바스크립트 해석기, UI 백엔드, 자료 저장소. 여러분들이 가끔씩 V8
웹킷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V8 같은 것들은 아래 자바스크립트 해석기고 웹킷, 블링크 이런 것들은 렌더링 엔진입니다. 오늘 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터 렌더링 엔진까지 가는 이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했으니까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짧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 크롬의 메뉴에 있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북마크 같이 기본적으로 크롬 자체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곳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엔 브라우저 엔진. 뒤로 가기 했는데 사실 기계는 우리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뒤로 가기가 뭔 소린지. 그러니까 브라우저 엔진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야 뒤로 가기 사용자가 하래 그러면은 브라우저 엔진이 아 뒤로 가기구나 야 렌더링 뒤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중간 관리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더링 엔진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거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화면에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화면 그 자체를 보여주는 녀석을 이 렌더링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설명할 크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사파리 웹킷을 썼고 지금은 자체 개발한 블링크라는 친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그 안에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여기는 프로세스 총 4개가 나올 거예요.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프로세스들 그대로 나옵니다. 그 프로세스들이 각각 어느 부분의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 블로그가 계속 나오는데 광고입니다. 한 번쯤 방문해주세요. 1000이 안 넘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 프로세스는 크롬 그 자체의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용자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이런 친구들 다 이 브라우저 프로세스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GPU 프로세스.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가 GPU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계신 분이 되게 많네요. 저 이번에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웹 브라우저 안에 옵션 같은 걸 보면은 하드웨어 가속이라는 게 있어요. 하드웨어 가속을 누르면 이 GPU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CPU만 일을 하면 힘드니까 GPU가 다 던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하나하나 픽셀 계산을 다 GPU들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GPU 프로세스는 전반적으로 다 접근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프로세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플러그인 깔 때마다 프로세스 하나씩 더 돌아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많이 깔면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렌더링 프로세스. 이렇게 총 크게는 4가지 프로세스가 이 웹 브라우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소창에 맨날 뭐 치고 검색하시죠? 엔터 막 누르시잖아요. 자, 엔터를 누르는데 그 우리한테는 거의 1초 찰나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웹 브라우저가 뭘 할까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찰나의 순간에 웹 브라우저는 이게 검색어인지 사이트 주소인지를 확인합니다. 와우. 치는 순간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해요. 어떻게 하냐? 미리 준비되어 있는 DNS와 크롬이 연결되어 있는 서버에 접근해서 이게 URL인지 아니면 검색어인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 검색어면은 미리 설정되어 있는 그 검색 엔진에다가 검색을 하고요. 만약 URL이면은 그 DNS에 가서 미리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갈 건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 그 과정을 또 한번 더 깊게 볼게요. 자, 너의 이름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www.naver.com, www.portmobile.com 진짜 이름일까요? 그것도 뭐 진짜 이름이긴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뭐냐에 따라 원조 이름은 아니죠. 원본 이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모든 서버들은 다 특정 IP 주소가 진짜 이름이죠. 그러면 이 IP 주소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자가 쓸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막 앱을 만들었어요. 야 18.69.5.21 뭐 이런 들어올 수 있나요? 욕할걸요? 그래서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명을 씁니다. 가명을 어디다가 넣어 놓냐면은 DNS 서버, 영어로 도메인 네임 서버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어로 하면 도메인 이름 서버. 정말 직역이죠. 정말 이름 잘 지었습니다. 이 도메인 네임 서버에다가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웹 브라우저가 가서 물어봐요. 야, 포인트모글닷컴이 뭐야? 그러면 얘가 얘기해 줍니다. 18.67.51.57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야, 그러면은 쩔로 가서 데이터 가져와야지 하면 서버에다가 던져요. 18.67.51.57로요. 그러면 이제 서버가 이제 자체적으로 뭐 포트 이런 것들 다 조절을 해서 웹 서버가 알아서 짠 하고 데이터를 던져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이거 할 때 그냥 가서 가져올까요? 그냥 가서 가져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에는 웹 브라우저에서 쓰는 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HTTP랑 HTTPS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냥 HTTP로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서버가 진짜인지 아니면은 뭐 가짜인지 잘 갔는지 잘 안 갔는지 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던지고 말거든요. 제가 예를 뭘로 들까 생각하다가 연애 편지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제가 제 여자친구한테 연애 편지를 주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부산에 살아요. 예를 들어 우편부한테 연애 편지를 줘야 되는데 우편부가 간에 가서 보면 어떡하죠? 가서 제가 사랑해 했던 거를 너 싫어 헤어지자 이렇게 바꾸면 어떡하죠? 아니면은 중간에 다른 여자한테 줄여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마음이. 제가 너무 슬프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중간자 공격이라고 하는데 중간자 공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웹을 만든 사람들은 안전이 제일이다라고 해서 HTTP를 그만 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현재 HTTP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경고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제일. 그래서 HTTP 말고 HTTPS로 하자. 그래서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HTTPS는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HTTPS가 뭔데? 궁금하실 수 있어요. HTTPS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먼저 짚고 가야 됩니다. 자, HTTPS는 암호화를 씁니다. 근데 두 가지 암호화를 써요. 와, 복잡도 하네요. 첫 번째는 대칭키 암호화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A라는 키로 얘를 잠갔으면 부산에서도 A라는 키로 열어야 돼요. 그러면 되게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키를 어떻게 주나요? 부산까지 가서 키 주고 올 바엔 그냥 제가 가서 얘기하고 말죠.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비대칭키 암호화를 합니다. 비대칭키 암호화는 뭐냐면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거울 같은 거 짱 쪼개가지고 사랑의 증표야 이거 딱 하나 주죠. 걔는 서로만 딱 묶이잖아요. 이렇게 비대칭키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키랑 남한테 막 뿌리는 공개 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는 공개 키를 던지고 그 공개 키로 암호화된 거 이 개인 키로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딱 봐도 문제가 뭐 하나 있죠. 단방향밖에 안 되네. 왜냐면 공개 키로는 복호화가 안 돼요. 개인 키로만 복호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도 좋고 얘도 좋은데 하나씩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는데 하나 더 보고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얘기할 것 같이 얘기했는데 TLS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들 SSL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식 이름은 TLS예요. 왜 TLS냐? 넷스케이프사가 그 SSL을 만들고 1.1 버전부터 배포를 했는데 1.2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배포를 했는데 넷스케이프가 망하면서 IDEF에다가 이 권한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TLS라고 불러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TLS는 뭐냐면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인증서예요. 이 인증서를 만들어냅니다. 그 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하게 얘기하자면 주민등록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기법을 어떻게 쓰냐? 자, 브라우저는 서버한테 통신을 하기 전에 자기가 읽어낼 수 있는 TLS 버전과 그 다음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알고리즘 목록을 던져줍니다. 리퀘스트를 하면서요. 그러면 서버가 쫙 보다가 얘 괜찮고 얘 괜찮아. 그럼 이 버전 맞춰서 던져줘요. 그러면 브라우저는 그 던진 걸 받습니다. 공개 키랑 TLS 인증서. 그러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연애 편지를 막 써요. 연애 편지 써서 이 서버가 준 공개 키로 잠깁니다. 그걸 잠그면 그거를 프리 마스터 키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아직 마스터 키가 되지 못한 거죠. 자, 그럼 서버가 그거를 이제 개인 키로 쫙 열면은 이게 둘 다 가지고 있게 되는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좀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었어요. 이 HTTPS가 그냥 보안성이 뭐 강한 거지. 나중에 면접 가도 뭐 보안성 강하니까 쓰는 겁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와, 이렇게 똑똑한 방법으로 많이들 해놨구나. 야, 진짜 거인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봤던 IP 주소를 알고 그다음에 리퀘스트 하는 과정 안에는 또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통신망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로를 신뢰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데이터를 받아야 되죠. 자,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그 서버가 자기가 뭘 보내는지 일반적으로 맨 위에 써줘요. 이렇게 저희가 HTML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맨 위에 doc type HTML 딱 박아놓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여기만 할 줄 알았는데 웹 브라우저는 그 아래까지 봅니다. 그래서 아래에 헛소리가 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요.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악성 코드인지 아니면 혹은 그 안에 있는 게 HTML인지 아닌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는 그걸 맞춰서 보여줍니다. PDF가 들어오면 PDF 브라우저를 켜주고요. 그다음에 다운로드해야 되면 다운로드 관리자를 켜주고요. HTML이 들어오면 HTML 렌더러한테 던져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 한 잔만 먹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서버와 소통을 했어요. 오늘 지금까지 한 얘기는 브라우저는 어떤 아키텍처에서 돌아가는지, 무슨 프로세스가 있는지, 엔터 쳤을 때 통신을 어떻게 구축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는지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어떻게 그릴까요? 이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아이고, 언제 여기까지 넘어갔니?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얘 어디? 자, 렌더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HTML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렌더러는 다음 4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로는 HTML 파싱이에요.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파싱. 그 여기서 똑같이 합니다. 여기서도 AST 방식으로 하긴 하는데 조금 달라요. 왜 다른지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HTML 한 줄 한 줄 읽어서 얘가 뭐구나. 그러면 그거를 트리에다가 꾸겨 넣습니다. 꾸겨 넣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 옷을 입혀요. CSS를 들고 와서 렌더 트리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렌더 트리 할 때는 얘가 뭐 표시되면 돼야 되는 거, 표시 안 돼야 되는 것들 다 고려해서 렌더 트리를 만들어요. 렌더 트리를 이제 배치하고 그리는 과정까지 합니다. 자, 오늘 이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 파싱입니다. 파싱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요. 처음에는 통신이 들어옵니다. 근데 막 1010 들어오겠죠. 바이트 디코더가 읽어요. 이런 내용이야 하고 입력 전체를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쓰기 좋은 딱 토큰이 됩니다. 토큰이 돼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트리에다가 위에서부터 꾸겨 넣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스크립트 실행은 뭐죠? 우리가 예전에 혹시 대학에서 HTML 배우시거나 아니면 어디 되게 공적인 곳에서 HTML 배우시면은 그 강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스크립트는 바디 아래 쓰세요. 왜요? 모르겠는데요. 강사님들 진짜 그래요. 모든 강사님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강사님들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한 3번 물어봤었는데 다들 스크립트를 아래다 쓰세요. 왜요? 성능이 좋아집니다. 왜요?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토큰화를 하다가 스크립트를 나오면은 토큰화를 멈춰버립니다. 문제는 뭐냐? 토큰화를 동시에 하면서 트리도 만들면서 동시에 렌더링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맨 앞부분에서 이게 멈춰버리면은 뒤에까지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 밑에다가 스크립트를 놓음으로써 성능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굳이 그렇게 해요? 무조건 스크립트 맨 아래다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스크립트 안에 document.write 같이 DOM 트리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명령어가 있으면은 도움을 아예 처음 다시 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스크립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웹 프론트 엔지니어들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런 document.write 같은 걸 안 쓰면 되겠죠. 이런 전체 돔 트리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여튼 파싱 부분은 그렇게 파싱해서 트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하나 또 따라가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6줄의 코드를 준비해 왔어요. HTML로 쌓여 있고 바디로 쌓여 있고 안에 paragraph와 디비전이 있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토큰화하는 과정을 볼게요. 자, 처음으로 HTML 파스입니다. 파서는 격자가 열리는 순간부터 닫히는 순간까지 얘를 태그로 봅니다. 그래서 이 태그 하나 나왔구나 딱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갔어요. 내용인 줄 알았는데 또 격자 나왔네요. 격자 또 나왔으니까 내용 태그구나. 태그고 또 만들었어요. 세 번째로 격자 또 나왔으니까 P 또 닫고 그럼 이제는 내용이네 하고 여기까지 슬래시 P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내용이구나 하고 토큰 또 만들어요. 그리고 안에 내용도 같이 넣어주죠. 디비전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디비전 딱 열리는 순간 얘 디비전이구나. 안에 내용이 뭐구나. 디비전 닫았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트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과정까지가 이제 토큰화를 해서 DOM 트리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혹시 HTML 열다가 에러 본 적 있으신가요? HTML 순수 파일을 열다가 거의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자,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자, 거의 없어요. 왜 없냐? 왜 없냐면은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태그나 아니면 P를 잘못 열고 잘못 닫으면은 파싱이 알아서 고쳐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AST와 살짝 다른 점이에요. 그런 부분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할까 싶었는데 시간이 없네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HTML 돔 트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CSS 트리도 비슷한 방법으로 만듭니다. CSS 스타일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P와 div
이거 한 가지 규칙. 규칙 하나 만들었어. 만들고 그다음에 선택자 뭐야? paragraph 디비전. paragraph 디비전. 너 뭐야? 선언. 자, 이렇게 넣어서 쭉쭉쭉쭉쭉 CS 규칙들을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는 HTML 만들고 HTML 읽고 파싱을 하고 덤트를 만들었어요. 스타일 시트를 보고 CSS 팟을 통해서 스타일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할까요? 자, 합합니다. 합체하면 이제 렌더 트리가 나옵니다. HTML 돔 트리라는 뼈대 위에다가 CSS라는 색깔을 올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표시해 줘야 되는 것과 표시해 주면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해서 렌더 트리라는 걸 딱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이 렌더 트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동을 할까요? 렌더 트리는 맨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너비를 정해요. 나는 이 정도 공간 좌우로 찾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내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자, 내 안에 들어가는 친구가 2m, 4m, 6m네. 그러면 난 12m. 이렇게 자신의 길이를 정하는 방식으로 쭉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재기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레이아웃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요.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면 어떻게 그릴까요? 가장 먼저 배경을 그려요. 우리가 HTML 캔버스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맨날 보는데 이렇게 배경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다가 텍스트를 그립니다. 텍스트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내요.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렌더 트리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더 이야기를 해주면, 자, 옛날에는 이거 페인팅을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여기가 뷰 포트가 현재 여러분들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뷰 포트가 이 위쪽만 보고 있으면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옛날 크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내가 뷰 포트를 스크롤 쭉 내리면은 그 아래 막 그립니다. 급하게. 아씨 빨리 그려야 돼. 이러고 빨리 딱 그려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옛날에 가끔씩 웹브라우저 스크롤 막 내리다가 아래쪽 막 끊겨가지고 안 나오죠. 막 늦게나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즘 미리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페이지 위에다가 올려놓지 않지만 따로 빼놔요. 컴포넌트를 다 만들어놓고 이제 뷰포트가 딱 내리면은 얘가 내려오기 직전에 따다닥 가서 합체를 합니다. 이런 합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요즘은 웹브라우저가 작동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약간 랩을 했는데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크롬은 아키텍처가 어떻게 생겼을까? 안에 프로세스는 여러 개가 있다. 단위 프로세스 아닙니다. 그리고 안에 어떻게 아키텍처가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안에 대표적인 프로세스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여러분들의 내비게이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안에 실내는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드렸고요. 렌더링은 어떻게 하느냐? 돔 트림, CS 돔 트림 뭐냐? 렌더 트리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그려내느냐? 어떤 순서로 그려내느냐? 레이어스 어떻게 짜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글을 읽었는데 거의 한 30시간 정도 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그 레퍼런스가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감사한 분들을 많은 글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레퍼런스만. 아니면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랩을 좀 해서 준비했던 것보다 좀 빨리 끝내긴 했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Q&A를 좀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따로 질문